소꿉친구였던 바바와 연인이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모두 우리가 행복해 보인다고 부러워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관계에 유일한 흠이 있다면 바로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은 어릴 적부터 바바를 좋아했다. 그 마음은 커갈수록 점점 심해져 바바가 우리 집에 오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를 훔쳐보려고 옷장에 숨어 있던 적도 있었다. 착한 바바는 그런 내 동생에게 싫은 내색 하나 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동생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바바는 동생과 더 어울린다며 내가 둘 사이를 방해하는 거라는 헛소리를 했다. 그런 가족들에게 한 소리 하려 했지만 바바는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나를 말렸다. 그렇게 우리 둘만은 행복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내가 가족들에게 바바와의 약혼이 깨졌다고 전한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헤어진 나보다 더 충격을 받은 듯 울음을 터뜨리며 위층으로 올라간 동생.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대신 그런 동생을 달래러 뒤따라 올라간 가족들. 나는 단 몇 시간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 이후 몇 달간 부모님은 나보다 동생을 달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나는 괜찮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응? 며칠 전부터 표정이 좋아 보이더니 이제 좀 괜찮아진 건가? 근데 이 시간에 누구랑 저렇게 즐겁게 대화하는 거지? 어?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이야? 갑자기 왜 그러니? 아니 저 미친놈이 바바랑 저러고 있잖아요. 보기 좋은데 왜 그러니? 너넨 이제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네가 참견할 일은 아닌 것 같구나. 그치만 바바는 이미 죽었잖아요. 어휴, 얼마나 사랑했으면 땅에서 파내오기까지 했겠어. 선생님, 따님을 찾았습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서로 와주시겠어요? 그럴 리가. 나는 정원 한가운데 자리한 장미 화단을 멍하니 바라봤다. 12개월 전, 딸 로지와 남편이 실종됐을 때 내가 만든 것이다. 선생님? 형사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아, 제 딸을 찾았다고요?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문이 일치했습니다. 점 더 확인했나요? 귀 뒤에 장미 모양 점이죠? 확인했습니다. 따님이 맞아요. 제 남편은요? 남편분은 아직 수색 중입니다. 일단 차를 보내드릴까요? 로지가 엄마를 찾네요. 아니요. 제가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로지가 살아 돌아오다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뺨을 때려봤지만 꿈이 아니었다. 시간이 너무 흘렀기에 주변 사람들은 차라리 그들이 죽었다고 믿는 것이 마음 편할 거라고 했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경찰서로 향했다. 로지? 엄마! 말도 안 돼. 로지는 12개월 전 그날 아침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로지가 좋아하던 장미 샴푸 향도 은은하게 났다. 모두 우리의 재회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왼쪽 귀 뒤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분명 장미 모양 점이 있었다. 그러나 난 기뻐할 수 없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나뿐이란 말인가? 1년이나 실종됐던 아이가 전혀 자라지도 않고 방금 씻은 듯 깨끗한 모습으로 실종 날과 똑같은 상태로 나타났다. 아이는 그 새파란 눈으로 나를 뚫어질 듯 바라보고는 날 조롱하듯 환하게 미소 지었다. 마치 내 생각을 전부 읽은 것처럼.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 1년 전 그날 내가 로지의 목을 졸랐을 때 그 새파란 눈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날 나는 두 사람의 시체를 정원에 묻었다. 지금 내 품에 안긴 이 아이는 남편 곁에 누워 있어야 한다. 정원 한가운데 장미화단 아래에. 공중전화가 거리 곳곳에 있던 시절, 장난꾸러기였던 나는 장난 전화를 즐겨 했다. 적당히 아무 번호를 눌러 상대방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날 역시 장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나는 늘 그래왔듯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대방도 아무 말 없이 있는 것이다. 보통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는데 말이다. 정막이 길어지자 뭔가 찜찜했던 나는 먼저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까의 일은 잊고 만화책을 보며 시간을 때우는데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엔 부모님이 전화를 받았겠지만 그날은 나 혼자였다. 하는 수 없이 투덜대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먼저 전화를 걸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다. 아까 전화했잖아.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아까 장난 전화를 걸었을 때 여자의 목소리와 같았다. 겁에 질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저 아니에요. 잘못 전화하셨어요.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그날 이후 나는 장난 전화를 그만뒀다. 어떻게 집 전화를 알아냈던 걸까? 공중전화에서 건 전화로는 집 전화번호를 알 수 없을 텐데 말이다. 심지어 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의 일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난 쫓기듯 침대에서 깨어났다. 꿈이었구나. 꿈속에서 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괴물에 의해 죽는 것을 보았다. 그 괴물은 길고 가느다란 팔을 가지고 있었고 손끝에는 검의 형태에 더 가까운 손톱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괴물의 가느다란 눈매는 어둠 속에서 붉은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이빨은 마치 뿔의 형태의 스테이크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것은 사람들을 죽이기 앞서 나를 항상 먼저 바라보았다. 그러고선 매번 크게 웃어대었다. 어떻게 그게 우리를 찾아낸 거지? 그건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 아빠의 목소리를 흉내냈었다. 분명 그 괴물은 엄마의 심장을 뜯어내고 나선 자기는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했다. 꿈은 그 괴물이 손톱을 바닥에 끌며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는 걸로 끝이 났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다. 난 내 방, 침대 안에 있었다. 난 안전해. 휴. 새벽 4시 3분.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난 잠시 얼어붙었다. 바바야, 괜찮니? 비명소리가 들리던데. 엄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다행이야. 엄마구나. 괜찮아요, 엄마. 그냥 악몽 좀 꾼 것 같아요. 안심하는 마음이 밀려 들어왔다. 그래, 물 좀 가져왔는데 들어가도 될까? 엄마는 되물었다. 네, 엄마,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을 내 입에서 내뱉은 순간 3주 전에 내가 대학 기숙사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다. 어느 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됐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의사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다. 온갖 치료법, 민간요법, 기도까지 해봤지만 결국 내 눈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버렸다.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어머니도 같은 운명을 겪었으니까. 내 하나뿐인 가족, 내 동생까지 나와 같은 일을 겪게 될까? 그게 가장 두렵다. 2년도 더 된 일이지만 운명이 바뀐 그날 동생이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며 생각에 잠긴 채 어둡게 굳어있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하다.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가던 그때 동생은 내 곁에 있겠다고 했다. 동생은 나를 부축하며 병원 복도를 함께 걸었고 요리를 도왔으며 집안일 대부분을 맡아주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안전하도록 해주었다. 무엇보다 예민해진 감각에 힘들어할 때면 조용히 나를 다독여 주었다. 그 상냥함이 나를 진정시켜 주었다. 이렇게 동생은 무리해가며 나를 도왔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집안의 구조가 머릿속에 새겨졌다. 나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기에 동생에게 더 이상 날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날 돌보느라 네 인생을 더 허비할 필요 없어. 가서 네 삶을 살아. 난 괜찮아.
동생은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완강한 나의 태도에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동생이 지금 내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력을 잃은 후로 다른 감각들이 점차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미묘한 맛과 향까지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손끝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특히 청각은 거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 심지어 전선 속을 흐르는 전기의 윙윙거림까지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하고 예리하게 들렸다. 지금 나는 혼자다. 이미 밤이 깊었고 도시는 쥐죽은 듯 조용하다. 이 고요 속에서 나는 혼자 생각했다. 내 침대 밑에서 들려오는 이 숨소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걸까? 바바는 여러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지미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건물에서 떨어졌어. 라던가. 도서관 사서는 신비로운 차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라던지. 그리고 심지어 사라가 학교 앞에서 거대한 거북이한테 잡아먹혔어. 라고 말하던가 말이죠.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저 웃으며 바바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이 낭비된 것에 대해 약간 짜증이 난 채 시시하며 바바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몇 명의 어른들은 바바의 이야기에는 항상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자유로운 생각 안에선 확실하던 것조차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이었죠. 예를 들어 지미는 정확하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미는 그저 놀이터에 있는 플라스틱 타워에서 떨어진 겁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서 말이죠. 물론 사서도 실제로 신비로운 차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래된 도서관 열쇠일 뿐이죠. 하지만 사라는 말인가요? 그건 꽤나 머리를 긁적이게 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학교에 얼굴을 비추지 않은 지 일주일이 되기 전까진 아무런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생각 안에선 검정 세단은 거대한 검정 거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의 수학이 뿌듯해 절로 웃음이 났다. 기껏해야 7, 8살 정도이려나? 손과 발을 묶고 봉투를 씌워놨다. 늘 그렇듯 다들 처음에는 막 울부짖는데 아무래도 이젠 훌쩍거리는 단계인 듯하다. 이 애가 어디 갈 리도 없으니 안심하고 어디 실종 뉴스나 안 떴나 하고 TV를 켰다. 그때였다. 3, 16, 24, 32, 39, 41, 저 여자인 계속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 24, 어디 모자란 앤가? 난 속으로 혼자 생각하며 TV나 마저 봤다. 29. 오늘의 당첨 숫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3, 16, 24, 32, 39 그리고 41입니다. 뭐? 당첨되신 분들 모두 이게 말이 돼? 축하드립니다. 너 어떻게 한 거야? 뭐가요? 복권 번호 말이야. 어떻게 뽑히기도 전에 번호를 알았던 거야. 이 멍청한 여자애는 내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한 듯 했다. 단지 한 번씩 머릿속에서 숫자가 보인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난 그 여자애를 마치 공주님처럼 대해주기 시작했다. 사이좋게 옆에 나란히 앉아서 직접 피자도 아이스크림도 먹여줬다. 뭐 여전히 날 좋아하는 것 같진 않지만 적어도 울음은 그치게 만들었다. 난 그 애의 비위를 맞춰주며 내 삶을 바꿔줄 번호를 적을 준비를 언제든 하고 있었다. 번호를 알려주겠어요, 공주님? 알려주면 말이야. 내가 케이크 100개라도 사줄게. 잘하면 계속 살려둘 수도 있고 말이야. 라고 속으로 난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애가 입을 열었다. 4, 14, 4, 14, 뭐야, 달랑 숫자 2개뿐이잖아. 나머지 숫자는 그 여자인 계속 44만 중얼거렸다. 14. 젠장, 번호를 듣기도 전에 맛이 가버리다니. 난 다른 숫자가 더 필요하다고. 긴급 소식입니다. 정규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하고 실종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곧바로 리모컨을 들어 녹화 버튼을 눌렀다. 난 이 실종 신고를 녹화하는 게 제일 즐겁다. 이 실종 신고들은 모두 내 트로피니까. 그치만 아무리 신나도 펜은 떨어뜨리면 안 됐다. 내 펜은 어린이도 목을 찌르기에 충분히 날카로웠고 이 꼬맹인 꽤나 정확했다. 난 피가 뿜어져 나오는 내 목을 꽉 옮겨쥐었다. 욕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피뿐이었다. 정신을 잃기 전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건 TV 위의 시계였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112 신고는 처음이었고 모르는 사람과의 통화는 날 긴장하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조입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바바를 찾아주세요. 실종된 지 얼마나...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성함 좀 다시 알려주시겠습니까? 바바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 말은 지금 전화 거신 선생님 성함이요. 제 이름은 조조입니다. 바바가 12시간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바는 한 번도 이렇게 집을 비운 적이 없어요. 언제 올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오래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조조씨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제 주소는 왜 물어보시는 거죠? 조조씨, 지금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당연히 집이죠. 그 집 주소가 어떻게 되죠? 나는 인내심을 잃고 말았다.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인 거죠? 바바만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조조씨, 지금 계신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께서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당신을 찾으러... 경찰이 말을 하는 도중 현관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바바가 돌아왔다. 나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화내는 그녀를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바바 드디어 왔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잖아. 바바는 눈을 감더니 무언가 참는 듯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112 너를 찾아달라고. 여기가 어딘지 말했어요? 그럴 리가. 그냥 너를 찾아달라고 부탁만 했어. 혹시 연락 받았어? 잠시의 침묵 후 그녀가 눈을 뜨더니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아니요. 나중에 연락 오면 내가 잘 말해둘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하실 문을 잠그지 않았더라고. 평소에 절대 안 그러잖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걱정했어요?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녀는 내 손을 잡더니 엄지손가락으로 내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족쇄를 만지작댔다. 그녀의 애정 표현이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 이제 그녀의 모든 게 사랑스럽다. 자, 여보.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요. 나를 지하실로 인도하는 그녀를 향해 행복을 담아 대답했다. 응. 사신을 속이는 건 쉽다. 사람들은 항상 무의식적으로 사신을 속이곤 한다. 어제 저녁 술집에서 만난 낯선 남자가 나에게 말했다. 정확히 지금부터 일주일 후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예정이니 사신을 피하려면 외모를 바꿔야 해요. 의아해하는 나를 보고 그는 계속 말했다. 사신은 마트에 간 손님과도 같아요. 진열대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없으면 차선책을 택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 낯선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의 말은 술에 취해서 한 헛소리로 치부하려 했다. 그래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한번 바꾸어 보기로 결심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밝은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스타일도 확 바꿔봤다. 그리고 낯선 남자를 만난 지 정확히 일주일 후 쌍둥이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나는 그 사고를 부정하고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낯선 남자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간이 흐른 후 나는 다시 스타일을 바꾸어 안경과 검은 가발을 쓰고 생활을 했다. 얼마 후 나는 뉴스를 보고 한 여성이 살인사건으로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녀의 사진은 단 한 장뿐이었다. 짧은 보라색 머리의 여성. 사진은 끈질겼다.
그 이후로 나는 한 번씩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겉모습을 바꾸고 성형수술을 받았다. 운명인지 우연인지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나와 비슷하게 생긴 여성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죽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점차 자신을 속이는데 집착하게 됐다. 그렇게 어느덧 60대가 됐을 무렵에 나와 비슷하게 생긴 여성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됐다. 내 삶에 만족하게 된 것도 이 시기였고 이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외모를 바꾸는 걸 그만뒀지만 사신은 오지 않았다. 사신은 결국 나를 포기한 것 같았다. 시간은 더 흘러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런 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심장이 박동을 멈추고 폐가 호흡을 멈췄을 때 나는 안도했다. 드디어 끝이다. 하지만 나는 곧 텅 빈 공허함을 마주했다. 아무것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없었고 오직 생각만이 남았다. 나는 그저 사신이 나를 완전히 잊지 않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고향을 떠나 도시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처음으로 자취를 한다. 여기서 새로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린다. 기념으로 오늘부터 일기를 쓸 거다. 3월 1일, 자취 첫날. 난 403호실이다. 낮에 이웃에게 인사하러 갔다. 401호실은 공실이랬고 402호실에 갔더니 내 또래의 여자가 나왔다. 이름은 바바. 같은 대학에 다닌다고 했다. 다음은 404호실. 배를 눌렀지만 대답이 없다. 아마 외출한 것 같다. 어쩔 수 없지 뭐. 3월 2일. 오늘은 개강일이었다. 밤에 폰을 하는데 옷장 쪽에서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404호였다. 인사하러 갈까 싶었지만 시간이 늦었으니 그냥 다음에 가기로 했다. 3월 3일. 404호가 시끄럽다. 또 벽 치는 소리가 난다. 내일 인사하러 가면서 항의하자. 3월 4일. 404호에 갔다 왔지만 배를 몇 번이고 울려도 나오지 않는다. 외출했나? 그래, 또 벽을 치면 찾아가자. 3월 5일. 옆집에서 벽을 칠 때마다 나가서 배를 눌렀지만 절대 나오지 않는다. 짜증나. 미친 이 아니야? 3월 6일. 학교에서 바바를 만났다. 404호에 누가 사는지 물어보니 얘기한 적은 없지만 30살 정도 되는 남자라고 한다. 3월 7일. 오늘로 이사 온 지 일주일. 404호가 아직도 벽을 두드리고 있다. 게다가 날마다 두드리는 소리가 커진다. 방 구조상 아마 옷장에서 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일부러 옷장까지 들어가서 벽을 두드리는 건가? 진짜 또라이인가? 3월 8일. 집에 오는데 4층에 경찰들이 와 있었다. 물어보니 404호의 여자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404호의 여친인 모양이다. 혹시 그 소리가 도움을 청하는 신호였던 걸까? 그렇지만 난 그걸 무시했다. 죄책감이 든다. 내일 경찰서에 말하러 가야겠다. 실례합니다. 어제 조길빌라에서 일어난 사건의 옆집인데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실은 최근 사건이 발생한 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눈치 못 채서. 죄송합니다. 그런가요? 참고로 언제부터 들렸나요? 네, 3월 1일에 이사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예요. 하하, 괜찮습니다. 아마 잘못 들은 거겠지요. 네, 잘못 들은 거라니요? 감식 결과 살해당한 건 한 달 전입니다. 게다가 시체는 이미 심하게 훼손당해 있었고요. 그 후 범인이 잠입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소리를 착각한 걸 겁니다. 그럴 리가. 그건 분명 404호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그럼 내가 들었던 건